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지금 독이 갖고 있는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예예. 해법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먼저 핵을 다 내려놓으면 다음에 이제 보상해주겠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카다피의 비참한 말로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본 북한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볼턴 팀이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은 거거든요.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네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과도 배치됩니다. 배치되죠.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독이 갖고 있는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예예. 해법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먼저 핵을 다 내려놓으면 다음에 이제 보상해주겠다. 네네. 오늘 퀴즈는 속 인터뷰 코너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동영 대표는 카다피의 비참한 말로를 두 눈으로 본 이상 핵을 내려놓으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것식 해법을 북한이 받아들일 리 없다. 그리고 이 해법은 그동안 우리가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과도 배치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이것은 핵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핵 해법 중에는 이란식 해법, 우크라이나식 해법, 그리고 이것식 해법 등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완전한 핵포기를 한 다음에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카다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카다피가 국가 원수로 있었던 나라지요. 2003년 이 나라가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발표한 다음 미국과의 관계가 나아졌던 상황을 빗대서 이 해법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자, 하지만 카다피 나중에 제거됐죠.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위치해 있고 카다피가 42년 동안 집권했던 나라 이름. 이 나라는 무엇일까요? 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기상천외한 오답을 보내서 저를 웃긴 분에게도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널 그리워하다 두 번 널 기다리다가 새 밤 널 찾아 나서다 그만 눈물이 나서 울었어. 걸 알아 다신 만날 수가 없는 걸 알아 다만 한 번쯤 네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지는데 나비야 너를 부르다
사랑한 게 맞아 그러다가 그만 끝난 게 맞아 항상 사랑한 기억 떠오를 때면 근슬에 웃다가 결국엔 울잖아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그리워 네 얼굴이 그리워 하루만 더 자고 나면 내 눈에 보일까 네, 하동균의 나비야 들으셨습니다. 나비야.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부도 좋았어요. 네, 1부 놓치면 아마 후회할 겁니다. 예,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1부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 인터뷰 코너 중에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북이 갖고 있는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예. 리비아식 해법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리비아식 그렇죠. 해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먼저 핵을 다 내려놓으면 다음에 이제 보상해주겠다. 네, 정답은 리비아였습니다. 오늘 들으신 노래가 나비야죠. 힌트를 드린 겁니다. 예, 리비아.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까요? 자, 2885번 쓰시는 분, 이슬람식 해법. 네. 그리고 우태성님, CVID. 네. 자, 임나연님, 아라비아식. 네. 그리고 권혁진님, 리베로가 왜 나와요? 예. 그리고 4093번 쓰시는 분, 당나라식 해법. 네. 자, 그리고 2147번 쓰시는 분, 리비아가 아니라 시리아식 해법. 네. 자, 그리고 이재희님, 서희식 단판. 네. 자, 그리고요. 김민호님, 닐리리아 해법.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자, 7910번 쓰시는 분, 리비아식 해법, 북핵 해법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마치셨고, 자, 9488번 쓰시는 분, 기상천외한 방식. 네. 그래요. 그리고 9005번 쓰시는 분, 단계적 해법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나라의 통일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단계적. 네. 리비아식 해법이죠. 예, 단계적 해법은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고요. 자, 리비아식 해법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기왕 그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김에 리비아에서 만든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리비아에는 커피가 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득이 보내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 주는 또 정한나 씨가 연달아 3일 동안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죠. 정한나 씨.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위협 속에 중국은 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 원대로 올라서는 등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씨가 직접 광주를 방문해 시민군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 후 해체 절차를 밟고 있는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점검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접한 아랍에미리트 인근 바다에서 상선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지난 5일 화재 참사를 낸 것과 같은 규정의 여객기가 이륙 후 20분 만에 또다시 기술적 문제로 회항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미중 간의 이 무역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중 산업경제연구소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네. 아유, 선견지명 훌륭하십니다. 이 미중 사이에 이런 경제 갈등, 뭐 이걸 생각하고 연구소를 만드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초창기에는 산업과 관련된 네. 시너지 효과 때문에 네. 연구소가 좀 바빴는데요. 네. 최근에는 미중 갈등에 따른 국내 그 피해를 예. 분석하는 쪽에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유, 신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다 예측하시고. 예. 거기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마자 거의 뭐 트럼프가 트위터로 선전포고를 하더니 무차별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5천여 개의 품목인가요? 2천억 달러 규모의 수입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고, 또 앞으로 협상이 잘 안 되면은 다 올리겠다. 다 25%로 맞추겠다. 이게 미국의 그 계획 아닙니까? 자, 트럼프의 그 의도를 어떻게 보셨어요? 네, 미국 시간으로 3일 밤에 그 베이징에서 보내온 합의 문서 수정안이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 네네. 지적재산 보호라든지 기술 강제 이전을 금지하는 많은 분야의 합의 내용이 수정돼서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라이트 하이저 무역 대표가 즉각 트럼프에 보고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다가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던 것은 아무래도 법률 개정을 행정 지도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한다는 네, 거였죠. 법률 개정하고 행정 지도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요. 네. 실제 운영하는 관리들이 행정 지도를 했을 경우에는 뭐 수개월 뒤에는 또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협상 단계에서 중국이 밥상을 엎은 격인데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수정하라고 지시했고요. 네. 또 시 주석은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고 할 정도로 강경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류호 부총리도 미국의 법 개정은 곤란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결정한 걸 보니까 말이죠.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고 그렇게 내가 뒷감당할 테니까 밀고 가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시진핑 주석은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서 현재 포괄적 협상 타결을 미국에 압박한다는 그 속내를 시 주석이 봤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 주석 같은 경우는 당내 저자세 무역 협상과 관련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관세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중국 제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뭐 네, 1,000원 그렇습니다. 하는 거를 지금 1,250원 이렇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거칠게 얘기해서.
네, 그 뭐 중국 세탁기가 한 $1,000에 팔리고 있는데요. 네. 25% 관세가 부과되면 네. 소비자 가격은 $1,250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게 정상입니다. 예. 하지만 수출 물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화물 수송비도 올라가게 되고요. 예. 창고비, 운송비 같은 다른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 미국 소비자들의 판매 가격은 $1,300에서 $1,5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25% 인상으로 가격이 25% 오르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붙는 거군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연방세수는 아무래도 GDP 대비해서 플러스 0.3% 정도 늘어나지만 물가는 오히려 0.38% 정도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3, 4개월 뒤에 오기 때문에 7월과 8월 사이에서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계 금융, 외환, 상품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연간 한 가구당 $767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되고요. 무역 종사자는 미국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어이구야. 100만 명 정도가 고용이 위협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이 내가 뒷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당장 내년에 대선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그 무역 전쟁을 걸어와도 결국 미국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결국에는 회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내가 뒷감당하겠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현재 중국의 이런 그 관세와 관련돼서 본인의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고요. 네네. 실탄이 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가장 그 공포스러운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강경 자세는 누그러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면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들 있지. 그러나 두고 보자고 내가 지금 마음 먹은 거 굽히는지 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근데 말이죠. 중국의 완성품이 이제 미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제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 관세가 크게 붙는 건데 중국에다가 반제품을 파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도 그렇고요. 또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들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세 부과의 가장 큰 피해 그 품목을 보면요. 인터넷용 모뎀이나 라우터와 같은 데이터 전송 장비인데요. 여기에는 무려 $200억 정도가 미국이 수입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인쇄 회로 기판 PCB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2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들 제품과 관련된 반제품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 가공 공장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완제품 형태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예. 미중 간의 관세가 올라가면은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이 감소하기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먼저 수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동량이 좀 많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회사죠. 애플이 만들어내는 가장 히트 상품, 대표 상품이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보니까 부품은 한국, 일본, 대만 업체가 생산하고 이들이 만든 중간재로 대만 회사가 중국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에도 관세가 붙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지금 현재 그 애플과 관련해서는 다음번 $3,000억 대한 관세 부과에 포함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네. 나중에 포함이 되면은 미국산 제품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기업 생산하는 제품. 제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제품 중에서 중국밖에 생산할 수 없는 제품 지금 빼놓은 상태인데요. 네네. 이 부분이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세계 그 서프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공급망 자체가 네.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는 좀 신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소장님 좀 종합해서 정리해 봤을 때 지금의 이 갈등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미중 간의 갈등은 좀 장기화될 소지가 크고요. 장기화된다. 특히 미국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텃밭인 중부 지역 러스트벨트를 겨냥한 중국의 육류나 그리고 대두 수입 중단 가능성까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협상 자체의 그 판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타결을 하려는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이 입을 여파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납품하는 경우 이 제품이 완제품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갈 때 엄청난 관세가 붙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여파를 주게 됩니까? 네, 최근 OECD가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예.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경제는 2021년까지 매년 0.8%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예. 중국은 미국보다 더 높은 1%, 세계는 0.5%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중 경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 GDP 대비해서는 0.6% 정도 타격을 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결렬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G2 국가 간의 충돌이 서로 그 사정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균열로 발전할 소지가 커지는데요. 앞으로 무역 전쟁은 이변과 급변, 반전이 반복되는 좀 불안한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부가 또 하나 악재를 만나게 된 거네요. 한마디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배경에는 정치적 배경도 있지 않겠는가? 네, 예를 들면은 예. 이제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있어서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트럼프의 공로로 온전히 만들어져야 할 북한 비핵화가 중국도 공을 나눠 갖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트럼프가 중국을 그래서 손발을 다 묶으려 하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미국에게 덤비지 말아라. 그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무역으로서 콧대를 낮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네, 양국 간의 갈등의 본질은 무역 불균형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네. 경제나 첨단 산업, 군사를 둘러싼 패권 다툼뿐만 아니라 체제의 우월성을 둘러싼 대립도 있기 때문에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지만 국가 명운을 건 진검승부를 할 때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활용점정을 찍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무역협상의 데드라인을 설정한다든지 예. 또 중국에 보다 많은 것을 양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숙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도 순순히 굽히지 않는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 주석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고개를 숙였을 경우는 당내 비판뿐만 아니라 체제 부정이라든지 법률 위반 혐의로 공경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와, 지금 강대강의 대결 구도 몇 군데하고 지금 그 전투 지점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러나 세계 패권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전략안뿐만 아니라 네. 세계 시장과 관련해서 표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대선을 앞두고서는 예. 많은 갈등 소지를 좀 끌고 나가는데요. 이런 갈등 소지의 이면에는 대선 때 러스트벨트의 지지율을 또 끌어올리고 자신의 대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산업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미국 내 여론들은 여전히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지금 이슈의 중심에 트럼프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차기 주자가 지금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뉴스를 여러 면에 걸쳐서 장식을 한다면은 이건 다음 대선에서도 트럼프니 아니냐
이 판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현재 그 미국 내 지지율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46% 나오는데요. 아이고, 야. 근데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9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현재 이런 그 미국 제일주의라든지 다양한 미국의 그 권위를 올리는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 그 여론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율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유의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래요. 미국 민주당은 지금 뭐 이렇다 할 트럼프와의 차별화된 그런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여야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으로는 서로가 싸우고는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균형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합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20년간 무려 2조 달러를 투자하는 거 안과 관련해서 서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현재 미중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미국 경제는 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무역 전쟁에 따른 성장률 하락은 아무래도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국이 천안문 사태 30주년이고요. 건국 70주년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경기 부양을 써서 체제를 안정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래. 욕은 많이 먹어도 주도권은 점점 키워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예. 다음 달에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G20 정상회의 이전에라도 미중 양국이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G20 정상회담이 6월 하순에 예정되고 있는데요. 네네. 최상의 시나리오는 전격적으로 무역 합의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몇 주 안에 무역 합의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아마 단계별로 협상이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유튜브에서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정작 본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는데 트럼프를 환영하는 미국 노동자들 현실과 어벤져스를 구분 못하는 어른이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용찬 소장님 미중경제연구소장이신데 오늘 친절한 해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6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달천터널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가 다 처리하고 있고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안진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1시간 넘게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남한성나들목에서 북진천 나들목 부근까지 6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나들목 부근 3km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반대 창원 방향으로도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일대 4km 구간에서 막힙니다.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인데요. 군자교에서 장안교 사이 추돌 사고 때문에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때문에 성수분기점에서 노원교까지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 구간 지나려면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노들로 성산대교 방향으로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여의 하류 사이로 택시와 승합차 간 추돌 사고 때문에 2개 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봅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투박과 함께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이 MB를 뽑았구나. MB하고 많이 그 캐릭터가 흡사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도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네. 그 뭐랄까요? MB와 트럼프가 같진 않아 보여요. 또 이제 와서 보니까 말이죠. 그 트럼프는
미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간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느낌이 드는데 MB는 사실 MB 시절에 747 공약도 있었지만은 747 근처도 못 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에 MB가 트럼프가 땄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미국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이중적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일반 중산층들이 우리나라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땅덩어리가 크니까 네.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는 배운 사람들은 트럼프를 되게 창피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쓸모있다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양가적 감정이라고 하죠. 양가적 감정. 그래서 예. 지금 증시가 반응하는 걸 보면 미국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 부끄러워 하지만 증시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미국 증시가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뭔가 할 거야. 트위터에 글 하나 쓸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트럼프가 다 해주실 거야. 네, 우리는 트럼프 보유국인데 무트다. 예. 우리 지수 많이 떨어지면 트럼프가 트위터 한 방 날릴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이 선량한 나라들이 이제 유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요. 어디 박병률 기자님. 네. MB가 트럼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MB랑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트럼프의 비슷한 점,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업가적인 마인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네. 긍정적으로 말했을 때 네. 실용적 마인드. 네, 이제 그 부분을 이런 뭐 접근하는 이념이나 뭐 이런 거에 얽매지 않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저는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외적인 차이도 크지 않냐. 예, 근데 미국의 경우는 그동안 많이 대외적으로 퍼주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 세계의 이제 경제 엔진 돌리는 나라였는데 존경받는 미국 정책.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손해도 보고 부담도 보고 그렇지만 전 세계를 받쳐주는 나라였는데 네. 이걸 딱 걸어 잠그는 순간 사실 나가는 게 막히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그동안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이 순간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이 감내하면서 계속 나갔던 부들이 지금은 나가지 않고 환류가 되니까 예. 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나아졌네. 저는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왔을 때 과연 이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이건 네.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경제를 공부할 때 일종의 환상에 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자유무역은 좋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트럼프는 자유무역이 무조건 안 좋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유무역을 하면 교류가 늘어나고 어떤 이제 부들이 확실히 생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국가적으로 보면 약자들이 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 힘들어지는 약자들한테 어떤 보조금을 주든 복지를 주든 해서 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약자들이 10을 잃을 때 사실은 보조금으로 받쳐줄 수 있는 게 7,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해를 보던 약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약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마운 거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었을 때 완벽하게 자유무역을 다 푸느냐 혹은 자신들한테 봤을 때 좋은 부분은 풀고 나쁜 부분은 막는 게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질문들을 좀 던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트럼프를 찬양할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하여간 미국에서 압도적 인기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MB 생각도 나고 요즘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정치적 명운을 건 한판 승부가 돼버렸어요. 이거 물러서는 쪽이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러설 수 없죠. 네. 지금은 물러설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양국이 향후 100년을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당장의 어떤 그 자존심 싸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앞서 박병률 기자 언급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미국이 품위를 버리고 실리를 택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전면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예. 지금 미국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종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이에요. 예컨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세율을 추가로 올린다. 이건 과거의 협상 방식에선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할 때도 협상을 하면 그 기간에는 휴전을 하잖아요. 협상은 협상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세는 일단 올려.
그런데 선적 기준으로 해 또 버퍼를 두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철저한 사업가인데 중국하고 미국이 왜 그러느냐 하이테크 기술 시장에서 앞으로 100년, 200년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아직 G2에서 미국 반열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이 시황제, 포스트 시황제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예. 작년에 중국이 헌법을 고쳐서 영구 집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양쪽의 충돌에서 시 주석이 뒤로 물러난다?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체면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어떤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으면 물러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앞두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딘가를 굴복시키는 모양새를 통해서 내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앞서 양가적 그 이미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되게 창피해하면서 한편으로 되게 쓸모있어하는 게 미국 사람들의 트럼프를 보는 시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이 두 지도자 모두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건곤일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은 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승리하고 완벽하게 패배하는 쪽으로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스트롱맨들끼리의 지금 싸움이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 2017년에 기억하면 그때 타임이었나요? 스트롱맨들 이래가지고 쭉 나왔을 때 그때 세계가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강과 강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근데 지금 이제 2, 3년 지나고 보니까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강과 강이 맞부딪혀가지고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둘 중에 한 명이 정말 크게 보면서 또 물러설 수도 있는데 오늘 보면 중국에서 나왔던 얘기 보면 갑자기 미국 국채 얘기를 또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의 농산물 관세, 우리도 카드가 있다. 그러면 여차하면 중국 농산물 많이 사가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그 세금을 크게 높여버리면 미국에 사실 많은 이제 농산물 수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히면서 또 부담이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반전의 카드는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또 흘리고 있거든요. 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놨고. 네, 많이 사놨고. 근데 국채 갖고 미국 골탕 먹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국채를 갑자기 팔아버린다든가 했을 때 금융시장에 되게 혼란이 오는 거죠. 미국 국채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또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이 또 했을 때 또 미국 중국 입장에서는 또 엄청난 또 채권 손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썼는데 아직 칼은 안 꺼내고 꺼낸다 할 때 가장 무섭죠. 지금 그동안 얘기 안 했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칼집에 칼이 있을 때가 가장 위협적입니다. 그렇죠. 막상 팔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판다 그러면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형님 왜 이러세요? 좀 자중하세요라고 또 다른 나라가 말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농담인데요. 중국에 핵도 있고 ICBM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있죠. 미국이 그걸 갖고 위협은 안 느낍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미국이 옆에서 보면 그 괌을 중심으로 사실 쪼우는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과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송하는 데가 김용민 라이브 말고는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정치와 경제를 같이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학이거든요. 그래요. 김용민 라이브가 더 재밌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그 경제 상황,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좋아질 리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이든 이기든지 뭐 중국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이기면 우리는 속편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만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만약 미국이 이겼다 이러면 중국에 투자했던 거 뜯어가지고 베트남으로 옮기든지 미국으로 가면 됩니다. 혹은 중국이 이겼다 이러면 이제 미국 투자 줄이고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이길 것 같았다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미국이 이겨버리면 낭패가 되는 거고 또 미국이 이길 것 같았다 해가 투자를 했는데 중국이 이겨버리면 지금 우리 기업들 몇 군데 호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삐지면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롯데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주가라든가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당장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과연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면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김형용님이 방송에서 에티켓을 지켜달라. 미국에서는 프레지던트 문이라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냥 트럼프라고 하느냐.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저희가 반드시 호칭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근본이 없어가지고 이게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아 예. 여기 원래 메이커 있으면 못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네. 저희가 앞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0.14% 정도 감소할 수 있다. 한국의 수출이. 아마 이거는 뭐 중간재를 말하는 거겠죠. 중국에 대한 중간재. 예.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때 전체 수출 품목 중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79% 정도 80%. 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래요. 중간재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중국에 팔면 거기에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중간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중국에 많이 파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에 파는 물건의 양이나 아니면 단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와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있을 때 그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경합하는 품목이 있으면 예. 그쪽에 관세가 올라가니까 최종 가격이 올라가서 한국에 더 잘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보는 이익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장사를 많이 못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미치는 타격이 훨씬 큽니다. 그래요. 어이구, 한국 주식 사들였던 외국인들이 떠나는 것은 아닌지 많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팔았어요. 네. 많이 팔았고 5월 들어서 지금 우리 증시 계속 안 좋잖아요. 네네. 오늘도 보면 2079.01에 마감을 했고 환율이 너무 빠르게 많이 오른 게 저는 이게 걱정거리인데 네네. 증시라는 건 사실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을 거다 아니면 불확실하다 요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요. 환율이라는 건 사실 이미 기정사실화된 변수 네.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불안하게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오늘 하루만 10.5원이 올랐는데 사실 우리가 그 대외 지표를 놓고 보면 이 정도까지 흔들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혹시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자체 지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전분기 대비입니다만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했고요. 네. 오늘 또 발표된 게 이번 달 수출이 1일에서 10일 사이에 그 대비로 해서 마이너스 6.4%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국내의 경제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같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이 이야기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그 환율이 물론 지금 뛰고 있습니다만 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관리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한다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오전에 했던 얘기랑 오후에 했던 얘기랑 이게 뭐 전혀 다른 대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이 과거에는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전망과 분석이 가능했는데 이번 사안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좀 약간 희한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변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중이 그 지금 오늘 환율만 보더라도 이런 게 좋은 소식이 딱 들려오면 환율이 딱 좀 잠잠해요. 그랬다가 또 나쁜 소식이 나오면 바짝 뛰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발, 중국발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약간이라도 좋은 소식이 나오면 좀 이게 안정이 됐다가 또 나쁜 소식이 나오면 폭락해버리고 이런 게 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라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먼 안목으로 봐야 되겠네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섣불리 들어가시기도 어렵고 일각에서는 이게 뭐 시나리오입니다만 뭐 2000선 언저리 혹은 그 아래까지 내다볼 경우에는 분할 매수 타이밍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 네. 저는 아주 신중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참 어렵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모두의 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인 어제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왔는데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인가 봐요. 일단 3기 신도시가 조성이 될 거라는 그 추가 지정 그 소식에 왜 1, 2기가 발끈하느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3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더 가깝습니다. 입지가 좋고 또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촘촘하게 교통망을 어떻게 깔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있어요. 슈퍼 BRT를 놓겠다 아니면 BRT가 뭐예요?
BRT라는 게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게 곧바로 가는 세종시에 버스죠. 있는 그 단거리를 곧바로 연결하는 그 버스 있잖아요. 네네네. 아니 서울도 있죠. 급행버스. 아, 그쵸, 예. 있죠. 아, 급행버스라는. 근데 간선 급행버스의 약자입니다. 예. 슈퍼 BRT는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하는 동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하철을 연장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들어 있으니까 이쪽에 몸값이 올라가면 아직까지도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서울에서 더 먼 1, 2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집값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통 지옥에 살게 하면서 왜 3기 신도시만 이렇게 챙겨주느냐. 여기에 대한 섭섭함도 들어있는 거죠. 1, 2기 신도시는 언제 결정됐어요? 1, 2기 신도시는 지금 파주 운정은 되게 오래됐죠. 노무현 정부 때 2기가 네. 그리고 인천 검단도 그때. 인천 검단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오래됐고요. 그래서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이런 데들은 예컨대 인천 검단의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는 절반이 미분양이다. 파주 운정의 경우에는 10년 넘었는데 분양가보다도 지금 집값이 더 낮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수도권에. 특히 2기 신도시가 그렇습니다. 사실 1기 같은 경우는 뭐 분당이라든가 일산. 네, 근데 사실 일산이 많이 떨어졌죠. 네, 이번에 사실 일산에서 많이 지금 반발하시는데 일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보면 많이 좀 정착이 아니, 있죠. 2기 신도시에 그 분양 안 된 곳이 있다면은 굳이 3기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그걸로 충분치 않다. 공급의 물량 측면에서. 두 번째는 미분양이라는 건 시장이 그쪽을 선호하지 않는다. 가고자 하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직주 근접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직장하고 집이 가깝게 만들고 그리고 애들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상 좀 외면당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죠. 그 2기 신도시의 특징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파주 운정, 인천 검단, 김포 한강, 수원 광교, 화성 동탄까지. 그러니까 이 그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현미 장관이 강남이 좋습니까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결국 이제 강남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수요, 혹은 조금 더 나가서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를 2기 신도시가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서울과 이제 인접한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를 짓겠다. 예컨대 뭐 고양시 창릉동이라든지 그렇죠. 부천시 대장동.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그냥 김포공항으로 붙어 있잖아요. 네, 이제는 정말로 다리만 건너면 경기랑 서울이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가구 수는 적지만은 그 안산 장상이라든지 용인 구성이라든지 안양 인덕원은 과천하고 좀 가깝네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곳에도 이제 짓는단 말이죠. 네, 다 서울 인접 지역이에요. 인덕원도 사당이랑 가깝고요. 용인 구성은 좀 멀어 보이는데. 네, 고양 창릉 이쪽도 그 상암동 방송국들 많이 있는 상암동에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붙어 있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또 고양이라든가 이쪽 이제 시민들 분들과 같은 경우는 집값에 대한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번 대책들을 보면 또 다 대규모 또 그린벨트를 또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또 남아져 있습니다. 물론 서울은 그린벨트를 안 풀었습니다만 지금 그 경기 인접에 있는 그린벨트를 이제 대거 풀게 되고요. 이런 문제. 다음 또 하나는 이게 베드타운이 된다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넣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 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이 또 약간 또 활성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또 지방 쪽에 봤었을 때는 이 수도권 집중화 또 이게 또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사실 보면 판교가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참. 그걸 2기 신도시 교통 확충 대책도 기왕에 내놓을 거면 같이 내놓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분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나올 일은 없지 않았겠나? 이 대책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바로 착공이 안 됐든가 아직도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든가 예타를 받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과를 못한 지역이 많죠. 그렇죠. 파주 운정 이런. GTX-B인가요? 그렇죠? 뭐 네, 그런 지역은. 근데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일견 보면 그럼 그쪽 집값 떨어진다고 3기 조성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 넘게 그 빨간 버스의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이 정말 이러다가 내가 정말 눌려가지고 압사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한번 타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날마다 출퇴근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고통이기 때문에 마냥 뭐라고 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죠. 날씬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같이 좀 살집이 있는 사람이 그런 버스 타면요. 와, 이 눈길이 얼마나 따가운지 아주 그냥 화살을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돈을 조금 더 내고 타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비 교통비 부담이 1기 신도시의 2배다. 이런 분석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이라는 게 비단 교통비뿐만이 아니라 시간. 그렇죠. 우리가 어떤 대가로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써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견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느낀 고통도 좀 촘촘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는 좀 그 감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성적 접근. 네. 어떻게? 여기서 뭐가 불편하신지 그리고 그동안 그럼 여기에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야죠. 사실 이분들이 오래 기다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 동네에 산다고 오해하실까 봐 저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이게 2기 신도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입안한 게 3기 신도시예요. 그렇다면 그 2기 신도시가 몸으로 보여준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걸 좀 도닥거리는 토닥토닥하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2기 신도시에 대한 또 교통 확충하고 3기 신도시 잘 정착시키면 이걸로 네. 끝나면 되는데 예.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은 어떡하냐. 이렇게 살기 좋은 서울 수도권 만들어 놓으면 네. 그 지방 사람들도 다 빠져나오라는 얘기냐. 또 이런 또 다른 또 큰 대한민국으로 왔을 땐 또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는 어려운 거죠. 예, 어렵고 예. 대책도 사실 내기가 어렵고 예. 이번에도 그 우리가 정부가 예상보다 지금 한두 달 빨리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예. 약간 보합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 반전하려고 한다 하니까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강남을 잡기 위해서 또 내놓은 건데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아이고, 그래요. 김미선님, 지방 분권화하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양종숙님도 기업, 대학, 행정기관 좀 분산시키면 안 되겠니?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반말을 하셨겠나 생각. 네,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런 편견을 버리세요. 누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누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모두의 경제 함께했습니다. 박병률 기자님, 박연미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